결혼 생활 10년.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능한 남편 박도현, 나를 끔찍이 아껴주는 권력 있는 시댁, 그리고 아버지가 일구신 패션 제국 태양그룹의 마케팅 이사라는 선망의 커리어까지. 나는 그 완벽한 삶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연말 전략회의를 주재하던 중 마호가니 회의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민주였습니다. 서희야, 너 어디야? 지금 당장 통화 가능해? 급해. 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비서에게 발표를 계속하라고 눈짓한 뒤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주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주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서둘러? 서희야, 내 말 잘 듣고 진정해. 내 남편 도현 씨, 지금 부산 출장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늘 아침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까지 왔는데. 아니야, 서희야. 민주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공항 지상직으로 일하잖아. 방금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 도현 씨 지금 인천공항에서 제주도행 비행기 수속 중이래. 그런데 혼자가 아니야. 귀에서 이명이 들렸지만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누구랑 있는데? 시부모님 시누이랑 그 남편, 그리고 만삭인 젊은 여자 한 명. 다들 너무 행복해 보여. 내 시어머니는 그 여자 배를 계속 어루만지고 계시고. 민주의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주도, 임신한 여자, 그리고 시댁 식구 전원.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잔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에는 철저하게 업무적인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각 부서별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다들 퇴근해도 좋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감정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묵묵히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차 키를 챙겨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처참하더라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뚫고 질주했지만 내 세계는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나는 시댁 식구들에게 온 마음을 다했고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들은 나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나는 태양그룹을 이끌어가는 책임을 다하며 도현과 나란히 서서 회사를 키웠고 그가 아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큰 슬픔이었죠. 하지만 도현은 항상 나를 위로하며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에게 아이가 중요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다른 여자를 찾아두었던 것이죠. 공항은 수많은 인파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군중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 근처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 일가는 행복의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나와 함께 잠들던 남자 도현은 배가 부른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항상 내 손을 잡으며 건강을 챙기라던 시어머니는 이제 그 여자에게 따뜻한 우유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처럼 존경했던 시아버지는 시누이 가족과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이었고 그 그림 속에서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도현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았습니다. 한때 내가 받았으나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그 눈빛. 그의 눈에는 사랑과 경탄,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그녀는 화사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소리를 지르거나 이성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아픈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모든 이들의 배신이라니요. 그들은 완벽한 연극을 함께 공연했고 나는 시나리오를 모르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고대하던 손주, 그들은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제주도로 이주하여 새 삶을 시작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그리고 들리는 말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부터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멀리서 사진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 행복한 표정이 모두 담기도록 말이죠. 그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10년의 사랑과 신뢰, 존중은 그 공항에서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며 밤의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제의 희미했던 서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서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아버지의 것을 모두 되찾아올 그런 서희 말입니다. 나는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한남동 유엔빌리지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넓은 집은 이제 기이할 정도로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디퓨저 향기가 여전히 감돌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평온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롱하듯 나를 조여왔습니다. 거실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부터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도연의 슬리퍼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잔인한 거짓말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곧장 2층 서재로 올라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보관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 설치해 주신 견고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몇 보석 외에도 모든 부동산 서류, 계약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유언장과 나의 태양그룹 주식 증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언가 예감이라도 하셨던 걸까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나에게 남기셨습니다. 도현은 그저 이사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징적인 지분만을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것이 저를 위한 결혼 선물이자 평생 저를 지켜줄 방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중요 서류를 꺼내 가죽 서류 가방에 꼼꼼히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셨고 저 또한 절대적으로 믿는 강 변호사님께 연락했습니다. 채로 사고 책상 신뢰하셨고 그는 거의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차분했습니다. 서희야, 강 변호사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내 목소리의 심각함을 느낀 변호사님의 어조가 엄중해졌습니다. 그래, 말해라. 듣고 있다. 이혼 소장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박도현이 태양그룹의 공금을 횡령하고 탈세한 정황이 의심됩니다. 조사와 증거 수집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몹시 놀라셨을 겁니다. 그는 우리의 시작부터 지켜봐 오신 분이니까요. 심지어 우리 결혼식의 증인이기도 하셨죠. 서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아니겠지. 오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차가워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온 가족이 저를 속였고 그들은 출산을 위해 그녀를 데리고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오늘 오후 공항에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구나. 우선 모든 일은 내게 맡겨라. 무엇보다 그들이 네가 알아챘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한다. 평소처럼 행동하렴. 내가 제주도 쪽 전문가를 수색해서 재무 관련 증거를 수집하마. 구체적으로 의심가는 부분이 있니? 부사장 직위를 이용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렸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특히 아버지 성함을 딴 희망빛 재단을 통해 횡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3년간의 재단 거래 내역 전체가 필요합니다. 알았다. 즉시 착수하마. 너는 대주주이자 설립자의 딸이다. 그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충분해. 몸조리 잘해라, 서희야. 무너져선 안 된다. 내 아버지에 충실했던 동료들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다. 통화가 끝나자 조금은 힘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 전쟁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즉시 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회사의 메인 서버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지난 3년간의 모든 이메일 데이터, 업무 대화 로그, 그리고 도현과 관련된 파일들을 비밀리에 백업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 보안 카메라 시스템과 집에서 도현이 비밀리에 통화하거나 수상한 이유로 외출했던 장면이 담긴 녹화 영상들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히 보관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택은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넓은 거실 한복판에 혼자 앉아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빛의 의지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속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의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시작했지만 결말을 쓰는 것은 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 될 것임을 맹세했습니다. 나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강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나를 본 그는 얼굴에 서린 피로와 걱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국화차를 한 잔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희야, 정말 힘들겠지만 강해져야 한다. 네가 말한 재단의 예비 재무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지난 3년간 청년 인재 지원과 해외 유학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었는데 그 모든 돈의 수혜자가 단 한 사람, 최유나라는 이름의 여자더구나. 그 이름 낯익지 않나요? 최유나. 공항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여자가 맞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말했던 사립탐정과 이미 연락을 취해두었다. 김 실장이라고 아주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친구지. 이미 사건을 맡아 조사를 시작했다. 곧 소식이 올 거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 뒤 김 실장을 통해 강 변호사님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로 가득 찬 압축 파일과 간략한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우스 위에 올린 손을 떨며 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주도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호화로운 빌라였습니다. 마당에는 도현이 평소 드림카라고 노래를 부르던 하얀색 스포츠카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도현과 유나가 마트에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신혼집을 꾸미는 갓 결혼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도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도현의 손은 그녀의 배 위에 부드럽게 얹혀 있었습니다. 이어진 사진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빌라 뒷마당에서 박씨 일가 전원이 모여 저녁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고 있었으며 시누이 부부 역시 새로운 올케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고 나는 철저한 타인이었습니다. 도연이 유나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걷다가 가끔 멈춰서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경악게 한 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빌라의 임대차 계약서, 차량 매매 서류,
그리고 최고급 국제 산부인과 클리닉의 산전 관리 등록 서류를 조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도현과 유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결정적인 정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도현이 유나에게 송금한 첫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것은 무려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년. 그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관계도 아니었죠. 그것은 우리 결혼 생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만이었던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태양그룹에서 쉴 새 없이 일하는 동안, 내가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갖길 소망하는 동안, 남편은 내 등 뒤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시가 식구들이 나를 조건 없이 지지해 준다고 믿었을 때, 그들은 아들의 죄를 덮어주느라 바빴고,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여자의 아이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과 다정한 말들은 그저 가련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화려한 내 사무실이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제 무의미한 사치일 뿐입니다. 고통은 다른 감정,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잔인함을 매일같이 일깨워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청춘 10년과 신뢰, 사랑을 훔쳐갔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과 그들이 아버지께 빚진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입니다. 며칠 후 슬픔을 잊기 위해 업무에 몰두하려 애쓰던 중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서희예요. 다들 잘 지내시죠? 그럼 당연하지 아가야. 우린 다 잘 있단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가 참 맑고 좋구나. 혼자 있는 내가 걱정돼서 전화했어. 무리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안색이 좀 창백해 보이는구나. 나는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연말이라 일이 좀 많네요. 그래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해. 너희 벌써 결혼 10년 차잖니? 이제 아이 가질 생각도 해야지. 시아버지랑 나는 손주 안아볼 날만 기다리고 있단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실소를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연극을 하는 걸까요? 그녀는 내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고대하던 손주는 지금 그녀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곧 태어날 아이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한 연출이죠. 나는 슬픈 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그러길 바라요. 아마 인연이 닿지 않았나 봐요.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려고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희야, 나다. 도현이가 출장 가서 고생이 많으니 집에서 몸 잘 챙기고 있어야 한다.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네, 아버님 저 괜찮아요. 두 분도 건강 잘 챙기세요. 또 한 번의 뻔뻔한 거짓말. 출장이라니요. 그 집안 사람들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인류 배우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죄를 은폐했습니다. 함께 내 감정과 신뢰를 짓밟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달콤한 말과 가식적인 관심에 속아 넘어가는 멍청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내 얼굴에서 미소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지나는 수많은 차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치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척했지만 내 등 뒤에서는 나를 갈갈이 찢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막을 내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파렴치한 연극의 모든 등장인물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시댁 일가에 대한 혐오감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칼날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칼날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벼려진 것이기에 더욱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그날 아침, 강 변호사님이 일찍이 본 적 없는 엄중한 표정으로 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희야, 앉거라. 네가 보게 될 것에 대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그는 파일을 펼쳐 희망빛재단의 상세 지출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박도현 부사장은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여자 최윤아에게 돈을 보냈단다. 하지만 그 규모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더구나. 단순히 수억 원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소액으로 쪼개어 송금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해. 수십억 원이라니. 나는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소외된 지역에 지식의 빛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가 세우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토록 믿었던 사위 도현은 감히 그곳을 내연녀를 부양하는 개인 현금 인출기로 사용했습니다. 아버지의 피땀 어린 돈으로,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책을 사고 학교를 지어야 할 그 돈으로 그는 그녀에게 호화저택을 사주고 고급차를 대줬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나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내 어깨에 위로의 손길을 얹으셨습니다. 진정해라.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더 내밀었습니다. 오늘 아침 도연의 비서가 내 사무실로 보낸 거다. 연말 감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 서명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다더군. 보거라.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는 회계 감사를 위한 거래 확인서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의 회사 투자와 거래를 확인하는 평범해 보이는 조항들이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형식적인 절차라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죠. 뭐가 문제인가요, 변호사님? 내가 묻자 변호사님은 마지막 페이지의 부록에 숨겨진 작은 독소 조항을 가리키셨습니다. 여기 부록 B의 7번 항목, 지분 양도 합의서다. 낯익지 않니?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심장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작성해 주셨던 지분 증여 및 위임 계약서의 번호와 동일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인은 태양그룹의 구조 조정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본인의 태양그룹 지분 20%를 이사인 박도현에게 무조건적으로 양도하는 데 동의함. 이것이 그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만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양그룹 전체를, 아버지의 유산 전부를 집어삼키려 한 것입니다. 그는 나의 업무 습관과 신뢰를 이용해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내가 무심코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설계된 덫 말입니다. 만약 내가 경계심을 늦추고 평소처럼 훑어보고 사인했다면 모든 게 끝났을 겁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치밀한 계획이구나. 강 변호사님은 경멸 섞인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널 과소평가했어. 그는 너를 속이기 쉬운 상대로 여겼지. 치밀하게 계산했을 게다. 기존 지분의 이 20%를 더하고 자신이 매수한 다른 이사들의 지지까지 합치면 너를 이사회에서 축출할 충분한 권력을 갖게 되니까. 나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내 안의 증오는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가 나를 덫에 가두려 했다고요? 좋습니다. 그 덫을 그를 묻어버릴 무덤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강 변호사님과 눈을 맞췄습니다. 내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우린 이걸 역이용할 거예요. 저 그와 계약할 겁니다. 무슨 소리니, 서희야? 미쳤니? 변호사님이 경악하며 소리치셨습니다.
거기 사인하면 넌 모든 걸 잃어. 아니요, 변호사님.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인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에게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고 시간을 벌 겁니다. 그 사이 우린 똑같은 형식이지만 내용은 정반대인 다른 계약서를 만들 거예요. 그가 단어 장난을 치겠다면 저도 똑같이 해줘야죠. 그가 나를 기만하려 한다면 저도 그를 속일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사형 집행서에 서명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가 될 거예요. 내 눈 속의 결연함을 보신 강 변호사님은 놀라움이 이해로 바뀌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이 여우가 제 꾀에 빠질 때가 됐구나. 이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업무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유능하고 단호한 마케팅 이사로서 연말 캠페인들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밤에는 강 변호사님 팀과 함께 재무보고서의 숫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도연히 빼돌린 검은 돈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업무의 압박에 배신당한 충격, 그리고 복수 계획까지 겹쳐 내 어깨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위통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속쓰림인 줄 알았는데 점차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변해갔죠. 나는 그저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산제 몇 알을 먹고 다시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수요일 오전, 전 경영진 앞에서 새해 계획을 발표하던 중이었습니다. 공들여 준비한 해외 시장 확장 전략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찰나,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시야가 캄캄해졌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 탁자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비서의 당황한 비명 소리와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아스라하게 들려왔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하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단짝 친구 민주가 곁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고 있더군요. 내가 눈을 뜨자 그녀는 서둘러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정신이 들어? 너 정말 사람 놀라게 할래. 미안해.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듯했고 그저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때 인자해 보이는 중년의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민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환자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우리 둘만 남게 되자 의사는 의자에 앉아 나를 보았습니다. 박 부인, 저는 소화기내과 과장 정우진입니다. 몇 가지 검사와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이라니요? 심각한 건가요, 선생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정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보내놓은 상태지만 내시경 영상과 제 경험으로 보건대 초기 위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환자분의 부친인 서 회장님의 케이스와 아주 유사합니다. 아버지는 제 주치의이기도 하셨죠. 아버지를 5년 전 앗아갔던 그 지독한 위암. 역사가 이토록 잔인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크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강한 척했지만 삶의 가리품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노의사는 내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내가 조금 진정되자 그는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희 씨, 많이 놀랐겠지만 오늘날의 의학은 5년 전보다 훨씬 진보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으니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병행해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박멸할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태양은 따뜻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를 해친 자들이 버젓이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충격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할 이유와 기한을 주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정 박사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이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술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2주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꼭 정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딱 2주면 됩니다. 정 박사는 잠시 주저했지만 내 눈 속에 흔들림 없는 결연함을 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2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단 하루도 늦춰선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네, 약속할게요. 의사가 나가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더 대담하고 절박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완수하기 위해 허락된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나의 복수 계획은 이제 단순히 유산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결코 질 수 없는 생사를 건 도박이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나는 옆에서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타박하며 사과를 깎는 민주의 잔소리를 멍하니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들으며 앞으로 2주 동안 벌어질 생존 게임의 단계들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침대 옆 탁자 위에 태블릿이 밝아졌습니다. 도현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나는 민주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머리를 정돈한 뒤 최대한 자연스럽지만 연약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비열함과 위선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 사무실에서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의사가 뭐래? 심각한 거야? 그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가볍게 기침하며 가슴에 손을 올려 가련한 환자를 연기했습니다. 걱정 마요, 도현 씨. 과로로 혈압이 좀 떨어진 거래요. 며칠 쉬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종양에 대해서는 절대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정 따위 필요 없었고 무엇보다 그것은 제 계획을 망칠 테니까요. 그는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순진하며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계속 믿어야 했습니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당신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어. 자기 몸 좀 챙겨야지.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당신 건강보다 중요하겠어? 미안해.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당신 곁을 지켜주지 못하네. 그의 감미로운 말들이 역겨워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했다면 그는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여자와 그들의 미래의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가식적인 몇 마디 위로가 끝난 후 그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참 여보, 당신 힘든 거 알지만 긴급한 건이 하나 있어. 내 비서가 보낸 서류 확인해봤어? 여기 파트너사에서 압박이 아주 심해. 우리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 막대한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 이건 회사 미래와 우리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여우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피곤한 척했습니다. 본 것 같긴 한데 어제부터 계속 나른하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퇴원하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서류만 봐도 머리가 핑핑 돌아서요. 도현의 얼굴에 조바심이 스쳤지만 그는 재빨리 숨겼습니다. 그는 다시 설득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지만 나를 위해서 조금만 힘내주면 안 될까? 응, 그냥 마지막 페이지에 사인만 하면 돼. 다른 조항들은 내가 다 검토했고 문제없으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제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예전 같으면 그 말에 얼마나 행복해했을까요? 이제는 그저 속이 뒤집어질 뿐입니다. 그의 미래에 나는 확실히 없으니까요. 알았어요. 검토해 볼게요. 라고 나는 약간 원망 섞인 투로 대답했습니다.
나 너무 힘든데 당신은 계속 회사 일로만 들볶네요. 내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나 봐요. 그럴 리가 있겠어, 여보. 당신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서 며칠 간병하게 할까? 그는 감히 자신의 어머니까지 들먹였습니다.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더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민주가 옆에 있어요. 어머니는 먼 길 오셔야 하잖아요. 가엾게 시리. 그냥 거기서 쉬시라고 하세요. 무의미한 몇 가지 지시를 더 마친 뒤 통화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마자 내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저 역겨운 연극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 때문이었죠. 도현은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였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그를 조금 더 기다리게 하여 더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그는 실수를 저지르기 쉬워지니까요.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민주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서로 그녀는 내 신체 건강보다 정신 상태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수척해지고 기력이 없으면서도 눈빛만은 항상 계산적이고 도끼를 품고 있는 것을 보며 나를 위해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주가 내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말 서희야, 네가 계획이 있다는 건 알겠고 나도 널 지지하지만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강 변호사님이 계시잖아 라고 나는 답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법적인 도움만 주실 수 있잖아. 다른 건 어쩌고? 일이 터졌을 때 박씨 일가가 언론을 이용해 널 모함하고 피해자인 널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들은 돈과 인맥이 있잖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야. 민주의 말은 머리를 얻어맞은 듯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자산을 지키는데 급급해. 이 전쟁터에 또 다른 전선인 여론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사이 민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사촌 오빠가 탐사보도 기자야. 이름은 최진우라고 해. 아주 유능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특히 위선자들을 극도로 싫어하지. 오빠라면 널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줄까?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가 놓치고 있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진우 기자는 내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수척했으며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 눈빛은 말도 못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과장이나 감정 섞인 호소 없이 오직 팩트만 전달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입을 뗐습니다. 서희 씨, 당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가족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대규모 경제 범죄 사건이에요. 자선재단 자금을 횡령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자본을 도피시켰죠. 그 죄목들만으로도 당신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할 충분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단호하게 말하며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자료 중 일부입니다. 도연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들과 그의 해외 자본 도피 경로를 더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하고 계세요. 결전의 날이 오면 모든 언론 매체에서 동시에 터지길 원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자신의 죄를 부인할 틈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최진우 기자는 큰 사건을 마주한 기자의 흥미, 어린 눈빛으로 USB를 챙겼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이야기 좋아합니다. 정의는 구현되어야 하니까요.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민주를 통해 연락하죠. 최 기자의 도움으로 나는 호랑이에게 날개를 단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일가를 완벽하게 파멸시키려면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즉 존경받는 가문이라는 명성을 타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옛 인맥을 통해 강 변호사님은 시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한수진이라는 여인과 아주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는 세력이 더 강한 집안 출신인 시어머니와 결혼하기 위해 임신 중이었던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행방불명되었죠. 수십 년 동안 한수진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침묵 속에 홀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한수진 씨가 살던 낡은 빌라를 찾아냈습니다. 문을 열어준 여인은 백발이 성성하고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제 이름은 서희입니다. 박상호 씨의 며느리죠. 그 이름을 듣자 한수진 씨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손으로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나쁜 의도로 온 게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집안의 피해자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여사님을 위해 정의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내 눈 속의 진심이 그녀를 움직였을까요? 그녀는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정갈했습니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한수진 씨는 침묵 속에 가끔씩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누렇게 변색된 편지 뭉치와 몇 장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남자가 내게 남긴 전부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맹세,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 결국 남은 건 버림받은 상처와 고통뿐이었죠. 이걸 가져가세요. 만약 이것이 그들의 본 모습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의 수십 년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녀의 유품들을 건네받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연애 편지들을 손에 쥐고 나는 또 하나의 날카로운 무기를 갖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나는 도연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집안 전체가 수십 년간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다음 날, 정 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혼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초기 위선암 진단을 공식적으로 확정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공황도 없었습니다. 오직 명확하고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14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택의 고요한 거실에 앉아 그녀에게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빤히 쳐다보더니 나를 보았습니다. 눈동자에는 혼란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라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희야. 이거 분명 오타일 거야. 그렇지? 병원에서 실수한 게 분명해. 그녀는 종이를 구기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 건강이 최우선이야. 저딴 놈도 필요 없고 회사도 필요 없어. 일단 네가 살고 봐야 해. 나는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을 잡아 꼭 쥐었습니다. 민주야, 내 말 들어. 수술할 거야. 박사님이랑 약속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 그녀가 답답함에 소리쳤습니다. 왜 지금이 아니야? 너 지금 네 목숨 걸고 도박하는 거 몰라? 정확히 그래서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수술실로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민주야, 태양그룹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평생의 혼이 담긴 곳이야. 나는 나를 기만하고 아버지의 재단 돈을 빼돌려 내연녀를 부양한 비열한 놈의 손에 그곳을 넘길 수 없어. 만약 수술 중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법적 상속인인 도연이 내 자산의 일부를 갖게 될 거야. 그는 그걸로 계속 회사를 좌지우지하겠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난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어.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유산이 그런 놈 때문에 더럽혀지는 꼴은 못 봐. 내 말의 결연함 앞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았고 아마 처음으로 내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눈먼 증오의 불꽃이 아니라 책임과 수호의 불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2주뿐이야라며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이 2주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해. 도연을 돌아오게 만들고 그를 속여서 그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해야 해. 내 지분을 안전하게 지킨 뒤에야 난 비로소 안심하고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어. 설령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난 딸로서 도리를 다한 거니까. 이해하겠니?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꽉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는 나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목숨과 아버지의 유산이 걸린 생사를 건 도박이었고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가 잠든 뒤 나는 혼자 아버지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인자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나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나는 속삭였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태양그룹을 지킬 거예요. 아빠가 남기신 모든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낼게요. 이 생사를 건 도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태양그룹의 심장, 즉 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지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도현이 그것을 갖게 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그와 직접 대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의 법적 남편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의외의 수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강 변호사님과 비밀 회동을 주선했습니다. 장소는 회사나 그의 사무실이 아닌 서울 외곽의 리조트 빌라. 아버지의 옛 별장이었습니다. 나는 단 3명만 초대했습니다. 아버지를 창업 초기부터 따랐던 창립 멤버인 공장장 김 이사님, 청렴하고 신중하기로 소문난 재무이사 조 상무님, 그리고 충직하고 정직한 물류센터장 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주요 주주가 아니라 내가 존경하며 성장 과정을 지켜봐 온 분들이었습니다. 세 분이 들어섰을 때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건강 문제로 소집한 줄 알았을 테니까요. 나는 그분들을 앉게 하고 직접 차를 대접하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모신 것은 태양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 때문입니다. 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는 도현의 사진들, 재단에서 횡령한 수십억 원의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현이 제 지분 20%를 양도받으려 꾸몄던 허위 회계 감사 확인서와 부록 서류였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세 분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걱정은 경악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가장 급하신 김 이사님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놈, 회장님이 그렇게 믿으셨는데 하나뿐인 금쪽 같은 딸까지 맡기셨는데 감히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다니. 저놈은 단 하루도 태양그룹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좀 더 침착한 조 상무님은 날카로운 눈빛에 냉기를 머금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치밀하고 사악한 수법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분명해요. 서희 씨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태양그룹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분들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린 뒤 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도연 이사가 이 음모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저는 이제 곧 잠시 병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의 유산이 위험에 처하게 둘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간곡히 청하고 싶습니다. 나는 멈춰서 한 분 한 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 변호사님의 감독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신탁 계약의 형태로 제 태양그룹 지분 30%를 여러분이 임시로 보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 지분은 더 이상 도연의 타겟이 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룹의 중심 권력은 아버지께 가장 충직했던 분들의 손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세 분은 침묵하셨습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신 것이죠. 그 막대한 지분을 받는 것은 영광일 뿐만 아니라 위험을 동반한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강 변호사님이 개입하여 신탁 계약의 법적 조항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양측 모두에게 안전할 것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긴 생각 끝에 세 분 중 가장 과묵하신 최 본부장님이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서 회장님이 생전에 저희에게 그러셨죠. 태양그룹은 당신의 인생이고 서희는 당신의 심장이라고요. 이제 인생과 심장 모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께 빚이 참 많습니다.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군요. 김 이사님과 조 상무님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가 맡겠습니다. 서희 씨, 아무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이 일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 박도현이라는 자가 태양그룹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막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참아냈습니다. 나는 일어나 세 분께 깊이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신탁 계약서는 그 자리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서명된 서류를 손에 쥐자 거대한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견고한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덫을 놓고 커다란 물고기가 제 발로 그물 안으로 헤엄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일 말입니다. 태양그룹을 지킬 요새가 튼튼하게 세워지자 나는 본격적으로 그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했죠. 나의 가짜 파산 연극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부러 초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몸 안의 질병, 밤잠을 설치는 고통,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는 내 얼굴의 피로와 쇠약함을 깊게 새겨놓았으니까요. 화장을 지우고 원래보다 야윈 몸을 감추기 위해 헐렁하고 어두운 색상의 수트를 골라 입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무거운 발걸음, 사만 눈동자, 넋이 나간 듯한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항상 활기 넘치던 대표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짐에 짓눌린 여자의 이미지만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겨냥해 엄선된 몇 마디를 던지는 식이었습니다. 평소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유럽 수출 대형 계약에 문제가 생겨 회사의 자금 흐름이 심각하게 타격받았다는 이야기를 넌지시 흘렸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이곳저곳에서 자금을 융통하려 애쓰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죠. 그 한마디에 태양그룹이 재무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은 경제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신락 같은 진실성을 더하기 위해 조 상무님의 감독하에 재무팀에 지시하여 소규모 납품업체들에 대한 몇몇 비필수적인 대금 지급을 미루게 했습니다. 물론 조 상무님이 비밀리에 그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권익을 보장해 주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태양그룹의 자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유엔 빌리지 저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시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법인에 연락해 우리 부부의 저택을 시세보다 30% 가까이 저렴한 급매물로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2주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금싸라기 땅의 호화 저택이 헐값에 나왔다는 소식은 부동산 포털을 통해 상류 사회에 즉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서 회장의 딸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자산까지 팔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모두가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회사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무실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몇몇은 이미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라이벌 기업들은 고소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 선 나는 대외적으로는 처참한 안색을 유지했지만 내면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미끼는 도처에 뿌려졌고 그물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탐욕스럽고 멍청한 물고기가 제 발로 뛰어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복부의 통증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바심이 났을 뿐입니다. 그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저택 매각 소식이 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한밤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벨이 한참 울리게 둔 뒤 잠결에 젖은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서희예요.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공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을 그렇게 헐값에 내놨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너 미쳤니? 나는 잠시 침묵하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말 회사가 그렇게까지 망가진 거냐? 나는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끊어질 듯한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취소된 유럽 계약, 파트너사들의 배상 요구,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 상환 압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무너져가는 거대 기업의 참담한 모습을 그려냈죠. 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도연 씨까지 멀리 있으니 제가 감당이 안 됐나 봐요. 아빠의 평생 업적을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어머니, 집이라도 팔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배상금도 못 내요. 저 아무래도 파산 선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던진 말들이 그녀의 가장 큰 공포, 즉 돈을 잃고 저택을 잃고 자신들의 무한한 현금 인출기였던 태양그룹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정확히 꿰뚫었음을 알았습니다. 파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도연이한테 말아마. 걔 당장 올라오라고 할 테니까. 걔가 와서 회사를 구해야 해. 그녀는 전화를 거칠게 끊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짜 눈물을 닦아내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군요. 그들의 탐욕과 무지가 나의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1시간쯤 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역시 걱정과 약간의 질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사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넌 왜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하게 굴어? 미안해요.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도연 씨. 됐어, 그만 울어.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달래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집 팔지도 말고 서류에 함부로 사인하지도 마. 알겠어?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게. 이미 표 끊었어. 모레 아침이면 도착할 거야. 내가 가서 다 수습할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정말요, 도연 씨? 나는 희망과 고마움이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정말이죠. 당신이 와서 도와주신다니 너무 든든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단순히 문 정도가 아니라 그물 한가운데로 헤엄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꿈에도 모르겠죠. 이번 귀국행 비행기가 자신의 화려한 삶을 끝장낼 편도 승차권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어서 와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 당신을 위해 아주 멋진 사형 집행서를 준비해뒀거든요.
이틀 뒤 쌀쌀한 늦가을 아침에 도현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를 마중하러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일부러 헐렁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피로와 다크서클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도현이 입국장을 빠져나올 때 긴 비행에 지친 기색이었지만 구원자의 오만함을 숨기지 못하더군요. 그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동정과 혐오가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꼴이 그게 뭐야?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고. 인사 대신 타박을 던지며 그는 다가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나는 죄인 같은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은 끊임없이 회사 상황을 물었습니다. 나는 미리 치밀하게 지어낸 위기 상황들, 개연성 있는 가공의 손실들, 비참하게 묘사한 어려움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들을수록 그의 오만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나를 훈계하기 시작했고 나의 실수들을 분석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은근히 추켜 세웠습니다. 보라고. 나 없는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다니. 이제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내 시키는 대로만 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소파에 코트를 던져두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을 말해봐. 빚이 얼마나 쌓인 거야? 자금 융통할 방법은 있는 거야?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던질 때가 왔습니다. 나는 강 변호사님이 준비해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한 투자 재단에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거액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담보를 요구하고 당신이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도현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훑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들은 정교한 조항과 강 변호사님이 의도적으로 그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집어넣은 복잡한 금융 용어들로 가득한 전문적인 문건이었습니다. 채무 재조정, 연대 보증 계약, 자산 담보부 약정. 도현은 읽어내려가며 큰 제목들을 웅얼거렸습니다. 그는 앞부분에 그럴듯해 보이는 대출 조건들에만 눈독을 들였고 뒤쪽의 세부 부록들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야?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 자산을 담보로 원해요. 저택, 자동차, 예금, 계좌 전부 다요라고 나는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진정성과 관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이 부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된 확약서에 서명하길 요구하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당신은 해당 자산들에 대한 관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들에게 채권 회수 권한을 넘기겠다는 내용이죠. 그들은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하더군요. 도현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탐욕과 과도한 자신감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막대한 대출금과 태양그룹을 살리고 그 과정에서 정권을 쥐게 될 기회만 보였습니다. 그는 그 돈만 있으면 손쉽게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때가 되면 담보물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눈에 비친 나약하고 무능한 아내인 내가 감히 어떤 짓도 하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몇 분 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살릴 자금을 얻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나중에 이 자산들 다 되찾고 그 이상으로 불려놓으면 되니까. 펜 가져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던 만년필을 건넸습니다. 나는 그가 단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계약서와 약정서, 그리고 확약서 페이지마다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법정 문서들 위에 남겨진 그의 서명은 사실 그 자신의 사형 집행서였으며 그의 무지와 끝없는 탐욕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펜을 내려놓자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끝났습니다. 덫이 닫혔습니다. 됐어. 그는 의자에 몸을 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넌 가서 좀 쉬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서류 뭉치를 챙겼습니다. 그의 서명이 남긴 온기가 여전한 종이를 만질 때
내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오를 통행증에 서명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매장할 선고문에 서명한 것이었으니까요. 도현이 돌아온 지 일주일 뒤 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생사를 건 전쟁의 마지막 10일 동안 나는 강 변호사님, 최진우 기자, 그리고 아버지의 충직한 동료들과 함께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리고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민주가 이른 새벽부터 차를 몰아 나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며 나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곧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민주의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민주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희망빛 재단을 꼭 돌봐줘. 더 이상 그곳이 악한 목적으로 이용당하게 두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민주가 눈시울을 붉히며 타박했습니다. 너 꼭 살 거야. 수술 잘 될 거야.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아. 나도 믿어.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들어가기 전 내가 한마디만 전해줘야 해. 나는 그녀에게 강 변호사님의 번호를 건넸습니다. 메시지는 시작이야. 나를 실은 이동식 침대가 수술실을 향해 복도를 지나갈 때 복도 끝에서 도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헌신적인 남편의 연기를 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힘내. 내가 여기서 다 지키고 있을게. 아무 걱정 말고 빨리 회복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깊은 눈빛으로요. 그래요,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길게요.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며 나를 외부 세계와 격리했습니다. 눈부신 수술등 불빛이 시야를 가렸고 마취약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안개 속으로 잦아들 때 나는 외부 세계에서 거대한 폭풍이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시각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 변호사님은 민주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수화기를 들어 두 군데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대기 중인 그의 법무팀이었고 소송 접수를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진우 기자였습니다. 기사는 이미 송고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즉시 사법체계와 언론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검에는 방대한 분량의 이혼소장과 함께 박도현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배임 그리고 간통 혐의의 형사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미아리와 제주도에서의 증거물, 은행 명세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현이 방금 서명한 채무 재조정 계약서까지 모든 물증이 첨부되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에서 도현은 마치 자신이 왕이라도 된 양, 아버지의 집무실에 앉아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구조조정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몇 명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수사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도현 씨, 경찰입니다. 부인 한서희 씨의 고소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주시죠. 도연은 사색이 되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오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속보들이 줄지어 떴습니다. 태양그룹 부사장, 수십억대 공금 횡령 및 외도 파문 소송. 기사에는 제주도에서 내연녀와 가족들이 함께 즐기던 선명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그의 불법 자금 유출 경로, 페이퍼 컴퍼니들,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질렀던 배신들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그가 대비할 틈도 없이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으로 몰아쳤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의 모든 은행 계좌는 수사를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현은 집무실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와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집무실의 집기들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줄곧 낮게 평가했던 아내가 파놓은 함정, 완벽한 덫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수술대 위에서 삶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것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나를 배신한 자들의 세계가 불타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익숙한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여전했지만 이번엔 그 향기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은은한 아침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치러진 흔적은 여전했지만 내 마음은 기묘하게 평온하고 가벼웠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기대어 졸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 박사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모니터의 수치들을 확인하더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서희 씨. 참 강한 분이시군요. 축하합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종양은 완벽하게 제거되었고 주변 림프절도 깨끗합니다. 당신은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고통이나 증오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회복하는 동안 외부 세계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일으킨 폭풍은 박씨 일가를 휩쓸고 지나가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매일같이 통쾌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서희야, 저 비열한 도연 새끼, 지금 구속 기소된 거 알아? 경찰서에서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다는데 아무 소용 없었대. 강 변호사님의 증거가 워낙 완벽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부모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을 동원해 아들을 빼내려 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데 누가 멍청하게 엮이려 하겠어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짓며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것, 온 세상이 자신들을 등졌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 바로 그들이 나에게 느끼게 했던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있어 민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 일가의 모든 자산, 계좌, 집, 땅, 주식까지 싹 다 동결됐어. 그들이 궁궐처럼 여기던 저택엔 압류 딱지가 붙었대. 시누이 둘은 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도망갔지만 정작 시댁 쪽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이혼을 압박하고 있다는구나. 정말 끼리끼리 노는 인간들이지. 자기들이 잘 나갈 땐 여왕 대접받더니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꼴이라니.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가문의 명성과 부를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하던 집안이 이제는 모든 비난과 경멸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상호는 자신의 과거 배신 행위가 담긴 기사들과 한수진 씨가 내게 준 연애 편지들이 공개된 후 고혈압으로 쓰러져 급히 입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실성한 듯 집안에 틀어박혀 누구의 면회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잔인함으로 쌓아올린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앞마당의 나무들이 잎을 떨구기 시작하며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되겠지요. 하지만 내 인생에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만족감 이상의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는 더디 올지 몰라도 결코 있는 법이 없습니다. 수술 후 한 달 뒤, 우리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직접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현의 처참한 몰락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민주는 나를 위해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골라주었고, 내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도록 가볍게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휠체어를 타지 않았습니다. 민주와 강 변호사님에게 의지해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걸이로 걸었습니다. 중병을 겪었음에도 위험 있게 역경에 맞서는 한 여자의 모습은 법원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에게 즉시 포착되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차분한 눈빛으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법정 안은 팽팽한 긴장감과 답답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고 수염도 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리는 듯 했습니다. 양옆에 경위들이 서 있지 않았다면 아마 내게 달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위험 있는 자태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논거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도연과 유나가 제주도에서 즐겁게 휴가를 보내던 사진들, 횡령된 송금 내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연의 서명이 선명한 채무 재조정 계약서를 띄웠습니다.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도연의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모든 게 내가 파놓은 함정이라고, 자신이 속은 거라고 변명하려 애썼지만 자신의 서명이 담긴 문서 앞에서 그의 모든 말은 무력했습니다. 도현의 변호사는 아마 그의 가족들이 급하게 선임한 듯 젊은 남자였는데, 그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질투심 때문에 남편을 함정에 빠뜨리려 음모를 꾸몄다는 주장을 펼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강 변호사님에 의해 즉각 묵살되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의뢰인 한서희 씨는 어머니가 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남편과 시가 식구 전체의 기만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앗아갔던 그 지독한 위암 수술을 받으며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녀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 피고 박도현은 해외에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를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잔인함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고 모든 동정의 시선은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고 그때에 맞춰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심리 끝에 법원은 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분쟁 자산은 최종 판결 때까지 동결되며 UN 빌리지 저택을 포함한 공동 소유 자산들에 대한 임시 관리권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민주와 함께 법정을 나설 때 도현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위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나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한서희,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미친년아. 네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 그의 분노, 그 진짜 추악한 본성은 수백 대의 카메라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몸을 돌려 그를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그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자신의 어리석은 분노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와 명예를 완전히 끝장내는 마지막 비수가 되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공범자들에게도 업보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내연녀 최윤아의 상황은 김 실장을 통해 주기적으로 강 변호사님께 보고되었습니다. 나는 수치를 읽어 내려가듯 아무런 감정 없이 그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도현이 구속되고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소식이 제주도에 닿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유나가 출산을 기다리던 고급 산부인과 클리닉이었습니다. 여왕처럼 대접받으며 화려하게 아이를 낳으려던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불되지 않은 병원비와 지불될 가망이 없는 상황에 클리닉은 시어머니와 유나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그 혼란과 스트레스 속에서 유나는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이픈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지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응급처치만 마친 뒤 그들은 즉시 퇴원을 요구받고 아이를 더 저렴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김 실장은 아주 생생한 사진 몇 장을 보내왔습니다. 평생을 비단길만 걷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산후풍으로 쇠약해진 아들의 내연녀를 수발하며 짐 보따리를 잔뜩 든 채 화려한 클리닉을 나서는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거만함은 없었고 오직 당혹감과 피로, 그리고 수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빌린 호화 빌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공바로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미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여인과 젊은 여자, 그리고 조사나, 그들은 결국 눅눅한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 변두리의 저렴한 모텔방을 찾아야 했습니다. 호화로운 삶은 끝났고 지옥이 시작된 것입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두 여자 사이에 잠재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초기 충격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유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이 불효 같은 년아. 김 실장이 입수한 격렬한 말다툼 녹음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표독스러웠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내 그 뱃속 아이만 아니었어도 우리 집안이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거야. 내 아들 도연이가 지금 차가운 감옥에 있는 거 알아?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 네가 걔 인생 망친 거야. 출산 후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유나도 더 이상 조신한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같이 소리쳤습니다. 사돈 낱말 하시네요. 아드님이 탐욕스럽고 멍청한 걸 왜 내 탓을 해요? 내가 걔더러 바람 피우고 회사 돈 횡령하라고 등 떠밀었나요? 걔가 돈 갖다 바치고 당신 가족 전체가 여기 와서 왕족처럼 살 땐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이제 다 망가지니까 나랑 이 애 탓을 해요? 당신이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야. 그들은 서로를 저주하고 모욕하며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부터 매일 먹어야 하는 컵라면까지 모든 것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싸웠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꿨던 유나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조사나와 암담한 미래라는 가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들과 돈,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손주까지 전부 잃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그녀의 비참함 속에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는 김 실장의 보고서를 읽고 그들이 그 허름한 방에서 지내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람을 심었고 이제 함께 광풍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첫 심리 후 6개월 뒤 도연의 형사 사건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회복과 항암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많이 줄었지만 정신만은 강인하게 유지했습니다. 헌신적인 이사들의 도움으로 나는 점차 태양그룹의 업무에 복귀했고 미디어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선고 당일 나는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참한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그저 민주와 함께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명확한 혐의로 법원은 박도현에게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우리의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공동자산 중 상속분과 태양그룹에서 파생된 모든 것은 나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도현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도현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더군요. 그는 그저 초점 없는 눈동자로 넉나간 허수아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경위들이 그를 호송차로 인도할 때 시아버지 박상호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보안 검색대를 뛰어넘어 아들에게 달려가려 애썼습니다. 도현아, 내 아들아, 라며 그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저지당하는 순간 혼란과 절망 속에서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마치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한서희, 이제 속이 시원하냐?
네가 이겨서 그 유산 다 차지한 것 같지? 내 아버지가 편히 눈 감으셨을 것 같아? 내 아들 도현이는 그냥 장기판의 말이었을 뿐이야. 텔레비전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주가 재빨리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저 노인네 말 듣지 마. 미쳤어.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야. 하지만 그가 던진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편히 눈 감으셨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저와 똑같이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명확했죠. 그런데 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내 아버지의 죽음을 언급했을까요? 희미한 기억들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의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도현은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사위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항상 유명한 한의사가 권했다는 영양제와 보약들을 직접 챙겨서 다려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저 그의 헌신에 감사하고 감동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다려온 약을 마신 뒤 아버지가 복통이 더 심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어봤을 때 도연은 아마 아버지 몸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 것일 거라 설명했었죠.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시던 또 다른 기억도 납니다. 그의 눈빛은 피로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도현과 회사에 대해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이내 멈추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것이 그저 아버지의 근거 없는 걱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파편 같은 기억들, 작은 세부 사항들이 이제 결합하며 무시무시한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죽음이 질병에 의한 자연사가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의 손길이 개입했다면,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고 신뢰했던 사위였다면, 등줄기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배신을 알았을 때나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더 강렬한 소름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연의 죄는 기만과 절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인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은 예리해졌습니다. 민주야, 강 변호사님께 전화해. 지금 당장 이리로 오시라고 해. 아주 급한 일이야. 나는 내 전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훨씬 더 끔찍한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몸의 흉터들이 희미해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예전처럼 길고 풍성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 세련된 보브컷이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자아를 상징하니까요. 체중도 다시 늘었고 정기적인 검진 결과 건강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정 박사님은 나의 강한 삶의 의지가 병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이 투옥된 후 나는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겪고도 홀로 투병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악의 음모에 맞서 싸운 한 여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끊임없이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곧 나의 이야기가 침묵 속에 고통받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유명 텔레비전 토크쇼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고통이나 증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삶과 자아를 되찾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사랑에 있어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 할 필요성,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의 차분한 태도와 논리적인 언변, 그리고 비범할 정도로 강한 정신력은 시청자들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족 스캔들에 가련한 피해자가 아니라 힘과 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성은 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나는 회수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출연하여 여성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자립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률팀, 심리학자, 경영 컨설턴트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갖추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단 창립 기념일날, 나는 무대 위에 서서 아래에 앉은 수백 명의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달콤한 복수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는 힘으로 바꾼 건 말입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와 사회 활동 중에도 내 마음 한구석을 괴롭히는 유령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은밀하게 진행해온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 물리적인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의료 기록에는 말기암 환자의 전형적인 경과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죠. 도연이 가져왔던 보약의 성분 같은 것은 이제 와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통증처럼요. 나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할 것이며 내 인생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1년의 끝에 나는 나 자신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유독 사랑하셨던 도시 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걸었던 거리들을 걷고 그가 좋아했던 공기를 들이마시다 보면 내 영혼도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떠났습니다. 햇살이 꿀처럼 달콤하게 쏟아지던 어느 오후, 센 강변을 따라 한가로이 거닐다 골목 뒤편에 숨겨진 오래된 고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에 관한 가죽 장정의 책을 살펴보던 중 곁에서 부드럽고 나지막한 한국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 분이신가요? 고개를 들어 바라본 순간 나는 잠시 숨이 떼섰습니다. 내 앞에 선 남자는 낯익은 강인하면서도 지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본 그 역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희 씨? 한서희 씨? 정우진, 선배? 내 입술에서 이름이 튀어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아버지가 무척 아끼고 칭찬하셨던 우수한 동기 정우진이었습니다. 그는 건축 분야의 특출난 수재였고 졸업 직후 풀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10년 넘게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뜻밖의 만남에 우리 둘 다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진 선배는 파리에서 성공한 건축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예전의 그 낭만적인 분위기와 따뜻한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휘몰아쳤던 풍파를 이야기해주자 그는 묵묵히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깊은 공감과 존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희 씨는 참 강한 사람이네요. 하늘에 계신 서 회장님도 서희 씨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에 다시금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지니고 다니던 아버지의 유품인 동양 약초학에 관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유독 아끼시던 책이었죠. 빛바랜 종이들을 넘기던 중 책장 깊숙이 끼워진 접힌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그곳에 넣어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친필이었습니다. 종이에는 몇 가지 약초의 이름과 함께 그 효능에 대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줄에 아버지는 생소한 2가지 약초의 이름을 동그라미 쳐두셨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물음표와 함께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가져오는 한약, 박 교수한테 다시 물어볼 것. 심장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박 교수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전통의학 전문가였습니다. 나는 어렴풋이 어디선가 읽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2가지 약초는 각각 쓰일 땐 무해하지만 도연이 자주 다려왔던 보약의 특정 성분과 결합하여 장기간 복용하면 위 점막을 서서히 파괴하고
암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며 심지어 현대의학의 치료 효과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진 선배.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진 선배는 종이를 받아 꼼꼼히 읽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이박 교수님이라는 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확실치 않지만 강 변호사님이라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희 씨. 우진 선배는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에게 유럽 제약계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조합의 독성에 대해 더 심층적인 분석을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기운이 가슴 속으로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바닥의 돌들을 비추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 곁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새로운 장, 더 밝고 희망찬 장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음을 나는 직감했습니다.